거슬러 올라가면 군국주의적인 사고 이런 틀에서 못 벗어난 일본의 문제이지 매우 그런 식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한일 회담 결과가 잘못돼서 그런 거는 관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막고 있는 격입니다. 정부의 잘못도 큽니다.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습니다. 박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을 산재 위로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대가도 없다라는 1심 판결에 대해서 민족 공분이 정말 엄청났고요. 검찰의 수사, 봐주기 수사 더 이상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숙려 기간이 지났는데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서 사실 저희는 패스트 처리와 관련해서 그것이 그렇게 빠른 것이 아니다. 국회라는 것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의 역할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국회가 요구해서 발동되는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수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남아있을 때 하는 말하자면 최종 수단인데 특검이 수사 중에 발동이 된다면 그 수사가 중단돼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정의당이 의원총회를 마치고 조영호 원내대표를 찾아뵙고 의견을 나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의아하고 이야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이 없습니다. 뭘 얻어왔다는 것입니까? 정의당의 저 태도와 관련해서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닌가 궁금할 뿐입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자, 속보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조금 전인 오후 4시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했잖아요. 네. 야당이 주도했던 양국관리법 처리와 관련한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한 총리는 개정안에 대해서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네. 부작용이 우려돼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한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는데요. 오늘 열린 당정협의에 이어서 한 총리가 대국민 담화까지 나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간호법 등도 아마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뉴스픽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영상 봤지만은 내일 여야가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정의당 이윤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예방했는데요. 네.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여야 합의로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게 됐는데요.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이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50억 클럽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을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정의당이 민주당의 안을 거부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면서 타협안을 제시했는데요. 맞아요. 어제 제안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요청을 한 건데 네. 정의당이 법사위 심사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고수를 한 겁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여당의 시간 끌기 작전에 협조하는 거다 이렇게 반발을 네, 했습니다. 아까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 의아하다, 네.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여러 사안을 놓고 지금 여야가 이제 국회에서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를 둘러싼 정치권의 비판도 오늘 이어졌죠. 네, 민주당은 간 쓸개를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며 정부의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 탓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조금 전엔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본이 군국주의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일본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다만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 야당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의 문제는 있지만 국정조사를 받을 생각은 없다는 게 또 여당의 입장이니까요. 앞으로 여야의 충돌이 또 예상이 되는 지점입니다. 들어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혜연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유채커는 준비되면 나가면 되고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인데요.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응답하라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이 왜곡된 교과서를 일본이 검정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볼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의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방송 보시면서 댓글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정혜원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상이 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열었죠. 조금 전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정권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의 핵심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오늘 미국 도피한 지 5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수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1호 거부권 초읽기, 도주 아니다. 팬데믹 이전으로 불구속 기소, 어려운 질문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떤 일이건 중요한 건 명분입니다. 정치에선 특히 더 그런데요. 그래야만 유권자, 즉 국민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큰 일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일에서는 더더욱 명분을 찾기 마련입니다. 대본에 그게 아니라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이 건달 세계에도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명분을 만들어 나가는 중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정권 들어 처음으로 행사할 거부권을 위해서입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실은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빌드업은 시작됐습니다. 먼저 주무부처인 농림부 정황근 장관의 제의 요청입니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게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고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 단계입니다. 요즘 당정 협의를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죠. 협의 대상엔 양곡관리법도 넣어뒀습니다. 이 점을 재차 강조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번엔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나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부총리는 현재 정부 양곡 매입 단가는 킬로그램당 2,677원인데 3년 비축 후에 주종용으로 판매할 때는 킬로그램당 400원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재정에 큰 손해가 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추 부총리가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당정협의가 당장 오늘 오후에 열렸습니다. 정부에선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정 장관은 물론이고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대통령실 참석자는 없었습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서 명분을 대통령실에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는 셈인데요. 당정 협의를 마친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까지 나섰습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제2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탈할 수 있는 이른바 농심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이라고 해봤자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행사할 경우 무려 7년 만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줄줄이 직회부하고 있죠. 이 줄줄이 거부권을 꺼내들어야 할 마당에 첫 발을 잘 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국무회의에서의 의결 같은 절차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실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며칠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거부권 행사 후보로 거론되는 법안은 뭐가 있을까요? 간호법입니다. 민주당이 23일에 본회의 표결을 통해 부의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면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 간혹에는 인력 부족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나온 다음에는 바로 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법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의료법 자체의 근간이 문을 열어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파업 투쟁까지도 강력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따라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료 대란을 일으켜서 정권의 타격을 주려는 목적 외에 무슨 목적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막상 윤 대통령으로선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 대선 후보 시절 사실상 간호법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양곡관리법 때보다도 더한 명분 쌓기가 필요할 듯합니다.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서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좀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원론적으로 하여튼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은 제가 우리 당 의원님들께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픽은 도주 아니다입니다. 우리 정 의원님들 계엄령 문건 의혹 기억하시는지요? 2017년 초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이 헌재 탄핵 심판을 앞두고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기무사가 문건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과 대비 계획 세부 자료 총 75쪽짜리 자료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이유를 가정해 계엄령을 검토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계엄사 구성과 국회와 언론 통제 방안, 광화문과 여의도 등의 장갑차를 비롯한 공수부대를 투입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2017년 12월 이 내란 음모 혐의를 들여다보려는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서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여 만입니다. 그 뒤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 다음과 같은 증언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조윤천 전 사령관께서 저하고 우리 기우진 그 당시 수사단장을 같이 사령관실을 불렀습니다. 이거는 장관께서 어떤 이중한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수령하고 계엄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해라고 지시하셨다.
조 전 사령관은 개헌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 귀국했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를 통해 국민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5년 넘는 미국 생활, 도주가 아니라 귀국을 연기한 거라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 전 사령관의 말대로 귀국을 연기했다가 지금 들어온 이유 과연 뭘까요? 민주당에선 지난해 9월 조 전 사령관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을 때부터 기획 입국이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이 귀국 의사를 밝히기 바로 전날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등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송영무 장관은 본인이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미 혐의가 없음을 다 알고 있는 개헌 문건 사건과 세월호 사찰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기무사를 해편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안보를 문란시킨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네, 그 뒤 검찰과의 조율 끝에 오늘을 귀국일로 잡은 조 전 사령관. 이 웃음까지 보인 걸 보면 여유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요.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한 검찰 수사에서 해당 문건 내용은 단순히 검토만 했던 사안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토만 했다고 하기엔 석연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조 전 사령관 지시로 첩보 관련 수사를 연구하는 것처럼 위장 TF를 만든 뒤 개헌 문건을 작성했다고 돼 있습니다. 또 그 시기 조 전 사령관이 개헌 문건에 등장하는 군부대를 실제 방문했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의 진술 조서에는 계엄이 너무 세니까 위수령을 먼저 하고 악화되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으로 했던 기억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문건의 존재를 박근혜 당시 대통령도 알고 있었느냐도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요.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 내용에 따라 정치권 공방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픽은 팬데믹 이전으로입니다. 오늘 정부가 윤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 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 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많은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들 살펴볼까요? 숙박 예약을 할 때 3만 원을 할인해주고 지역 결합형 KTX 등은 최대 반값까지 깎아줍니다. 또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 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국내 여행비도 1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요. 하지만 물가가 지나치게 올라간 현실과 맞는 방안이느냐 이런 지적이 현장에선 나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르면 5월 초 코로나 격리 기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7일 격리 의무는 1단계에서 5일 격리 의무로 단축됩니다. 현재 유세종 변이인 BN.1의 전파 위험도 감소와 한국, 뉴질랜드, 일본 등을 제외한 다수의 해외 국가가 5일 의무나 권고로 격리 제도를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네, 이와 함께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모두 유료로 돌리는 방안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픽은 불구속 기소입니다. 2020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석 달 만입니다. 검찰은 사업가 박 씨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제 광주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북콘서트 중에 한 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믿고 서운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자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다고 한 건데요.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의의도 있을 텐데 모두 아울러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서운함을 묻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유체커가 발제하는 사이에 중요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 얘기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재된 걸 기초로 좀 얘기를 하면요.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자진 사퇴했다는 그런 속보가 좀 들어왔고요. 기자단에 공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부로 물러나려 한다라는 내용이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한 후에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게 원래 보직을 제안받았을 때 본인의 생각이었고 이제 어느 정도 여건이 이제 충족이 된 상황이라고 이제 본인은 얘기를 하면서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게 대통령하고 충분히 논의가 된 이후에 상황인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윤 대통령과 또 김성한 실장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추론이 가능할 것 같고요. 윤 대통령하고 김성한 실장이 대광초등학교 동창이잖아요. 그러니까 50년 직이고 또 외교안보와 관련된 가외교사로 또 통했던 그런 인물인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이제 갑작스런 사의와 관련해서 어제도 저희가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김성한 실장이 물러날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실과 다른 기사라고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김일범 의전비서관 또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잇따라 교체되면서 한미 정상회담 국빈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큰 잡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고 특히 블랙핑크하고 이제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과 관련해서 보고가 이제 누락돼서 논란이 커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고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이 제안했던 국빈 만찬 행사가 5차례 사실상 우리가 이제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윤 대통령이 다른 경로로 그 보고를 받고 이제 수습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한미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잡음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의전 외교비서관 교체에 이어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본인이 자진 사퇴를 했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들어왔고요. 저희가 한일 회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일본 교과서 왜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실에서 저희 다룰 예정인데요. 그때 이제 한미 정상회담 또 김성한 실장 사퇴에 관한 얘기도 이따가 좀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좀 분명해 보이는데 오늘 국민의힘도 당정협의회에서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죠. 네,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농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법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전남 광주 농민회에서는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자동시장 격리제를 무용지물로 만든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면서 누더기 법을 만들어 놓았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하던 여당일 때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을 이제 와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일부 농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와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을 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주 원내대표는 소수 여당으로서 국회에서 민주당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도 피력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국회 상황 또 하나 오늘 이제 나온 속보가 여야가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거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 내일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에서 대표 발의한 특검법 3건을 내일 모두 올려서 심사를 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여기에 동의를 한 건 정의당의 요청에 따른 건데요. 이은주 원내대표가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의 50억 퇴직금의 명목으로 산재 위로 퇴직금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국민적 공분, 그래서 더 이상 실제 50억 클럽에 연루된 그 몇몇의 분들이 다 검찰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제 식구 감싸주기 수사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정의당이 이렇게 국회 법사위 절차를 제대로 밟으려고 하는 이유는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데도 있는데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최대 8개월이 걸릴 수 있는 반면에 이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하면 특검 법안 처리도 빠르고요.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작아진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김건희 특검 법안을 동시에 내일 본회의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던 이 민주당의 계획은 무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4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조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데요. 이 정의당도 법사위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이 4월 국회 이후에는 민주당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네, 내일 법사위에 한동훈 장관이 출석한다고 하니까요. 50억 클럽 특검 법안 관련한 얘기가 줄을 이루겠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아마 논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 저희가 속보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도주 아니다. 웃으면서 귀국한 개헌 문건 핵심. 왜 지금일까? 조금 전 제가 속보로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의 수장인 김성한 외교안보실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이 술렁이고 있는 건데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후폭풍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네, 우리 정부가 일본에 기대했던 성의 있는 호응, 분명히 이건 아니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우리로 치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합친 곳에서요. 독도와 강제동원, 강제징용에 대한 왜곡된 입장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하고 통과시킨 겁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요. 강제동원과 관련해서는 이 강제라는 글자를 빼는 데 주력했습니다. 강제적으로 징집해서 병역을 시킨다라는 뜻의 이 징병을 참여 혹은 참가라는 단어로 바꿨고요.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보면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는 내용을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마치 자원 입대를 한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거죠. 국민의힘은 이 논란에 대해서 이건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 때문이 아니다라고 선부터 긋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이걸 역사 도발로 규정하고 간도 쓸개도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은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슬러 올라가면 군국주의적인 사고 이런 틀에서 못 벗어난 일본의 문제이지 그것이 무슨 한일 회담 결과가 잘못돼서 그런 거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백만 조선인들을 희생시킨 침략 전쟁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역사 도발입니다.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입니다. 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 옛날 일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데요. 일본의 우경화를 주도했던 아베 내각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논란이 불거졌고 교과서 논쟁이 지금처럼 이렇게 연례 행사같이 된 건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독도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는데요.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데리고 간 일본군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도록 한 겁니다. 아베 정권이 들어오면서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교과서에 반영시켜야 된다는 게 2014년 가기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우익적인 역사관이 교과서에 계속 강화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적 가치관을 반영한 정치적인 교과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인데요. 시일성도 반영을 합니다. 강제동원 관련 우리의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서는 이 강제, 징용 같은 표현을 빼버렸습니다. 2017년 의무교육 학습지도 요령을 개정한 이후에 2021년에는 아예 내각 차원에서 이 강제, 종군이라는 단어를 빼고 징용, 위안부라는 단어를 쓰도록 결정을 했는데요. 지난해 고등학교 교과서부터는 이 강제징용이라는 단어에서를 삭제했고 이제 올해는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바꾼 셈입니다.
강제 노동에 대해서는 일본 법원에서도 인정을 한 사실인데 고의적인 역사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의 재판에서는 피해자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지만 강제 연행, 강제 노동에 대한 사실, 그리고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미쯔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이 전쟁 중에 강제징용을 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재판 판결에서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어제 새로 나온 초등학교 교과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올해는 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카테고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고유라는 표현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주 예전부터 자기네들의 영토였다. 이런 뜻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70여 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뜬금없이 이 70여 년 전을 등장시켰는데 당장 내년부터 일본의 초등학생, 이 어린이들은 이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저희 집에 있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신라 장군이 등장하는 이 노래를 즐겨 부르는데 일본 어린이들과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커서 만나면 독도에 대한 대화 잘 될까 싶습니다. 지증왕 13년 섬나라 부산구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울지연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네, 지난 한일 정상회담의 대승적 결단, 무엇보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였다라는 게 대통령의 설명이었는데요. 3월이면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일본 교과서 왜곡 검정 막지 못한 겁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무엇보다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네, 오히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하고 있었던 이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 스스로 풀어준 셈이다라는 게 외교가의 시각인데요. 이미 우경화된 아베 내각을 계승한 기시다 내각과 또 집권 자민당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있었어야 했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통 크게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 이거 이 때렸더니 그냥 말 잘 듣는다. 때렸더니 백기투항하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인식은. 이제 그것도 파악을 했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우리 외교부는 즉각 항의했습니다. 어제 오후 일본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 공사를 주한 일본 대사 대리 자격으로 초치를 한 건데요. 교육부도 즉각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항의와 조치, 교과서 검정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지만 변화는 사실 없었는데요. 국회에서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오늘 공식 제출했습니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의 위법성, 그리고 방일 중 독도와 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등등을 모두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역주행과 과속 폭주를 마음껏 즐기는 일본의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 천불이 날 지경입니다. 이번 일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라고 할까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1일에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서 정부의 해법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이 할아버지는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함께 지금 생존해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3명 중 1명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우리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발판으로 마련하려는 건 명확합니다.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려는 거죠. 신냉전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고 대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위협 그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일관을 이렇게 악화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역사 문제를 가지고는 싸워왔지만 전략적인 이해, 이익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일치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5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G7의 초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쳐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큰 외교 행사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이상기류가 포착됐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김일범 의전 비서관이 또 27일에는 이문희 외교 비서관이 교체가 된 건데요. 김 전 비서관은 대미 외교를 담당했고 또 이문희 비서관은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두 사람 다 핵심 실무진들입니다. 대통령실은 두 사람이 각각 개인적인 사유로 또 부처 인사 시기에 맞춰서 그만둔 것이라면서 경질서를 일축했는데요. 하지만 언론에는 구체적인 사유까지 보도가 되고 있죠. 미국 측에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공연을 타진을 했는데 비서실과 안보실 간의 칸막이 때문에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일정과 관련해서 문화 행사를 같이 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에게 적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니 이거 왜 답을 안 줘? 대통령 비서실에서 알고 나서 안보실에다 물어봤더니 아 이거 우리가 솔직히 좀 여러 가지 뭐 대통령 해외 일정 보안 사항도 있고 그래서 공유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이 시점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다정회가 진행되고 있던 방금 실제로 김 안보실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질설에 무게가 좀 실리는 상황인데요.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50년 지기로 알려져 있죠. 일각에서는 안보실 내부에 권력 다툼이 있다는 소문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직접 관여했던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의 마찰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교안보실의 권력 투쟁이 김태효 외교안보실 1차장이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밖에서 들려온 바에 의하면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래도 합리적으로 하거든요.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에 이제 당신들이 답변할 때다 하고 던졌는데 아주 혼났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네, 이 외교안보 라인 교체는요, 사실 지난해 말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이런저런 논란이 불거졌죠. 야권에서는 이미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까지 통과시킨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외교안보 라인이 흔들리는 건 이제 상대가 있는 미국에도 좋지 않은 신호를 준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공연은 그렇다 치더라도 북핵 문제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I 등 미국과도 이 경제 안보 면에서 첨예한 이슈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핵하고 IRA에 대해 가지고 뭐 줄 건데 라는 걸 조금 더 밀어붙여야 될 건데 거꾸로 이렇게 이슈가 업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잘 대접하는 부분이 주목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잘 대접하고 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요.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있었다는 점은 숨기지 않은 셈인데요. 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외교 일정, 다정회에서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 여러분,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유튜브 실시간 정치부 회의 검색하셔서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요. 잠시 후에 다정한 백달 반장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교과서에 이재명 대표, 간도 쓸개도 내주고 뒤통수도 맞은 격, 한미 정상회담 한 달 앞두고 김성한 외교안보실장 자진 사퇴. 네, 김성한 외교안보실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 유 실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저희가 내일도 좀 자세하게 취재를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 체커가 좀 취재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좀 취재해보고요. 자, 그 유 실장이 이제 발제해서 좀 전했지만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직접 만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 장관은 다음 달 1일 광주경역시에 거주하는 이춘식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서
정부 해법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면담은 외교부 측 요청을 이 할아버지 측이 수용을 하면서 마련이 됐는데요. 박 장관은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이라는 정부 안의 취지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함께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가운데 한 명인데요. 지난 10일 두 할머니와 함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내용 증명을 따로 보내서 정부안에 대한 명시적 거부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시민단체들도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더 퇴행적인 역사 인식을 보였고요. 강제징병, 강제징용 등의 단어에서 강제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헛소문을 퍼뜨려서 조선인 6천 명을 학살한 사건도 교과서에서 이번에 아예 빼버렸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교과서의 기술이 정부, 내각의 통일적인 인식을 그대로 따르도록 한 결과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역사 인식의 문제를 정치 정세의 영향에 따라서 왜곡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번 결정되면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2017년에 개정된 이 학습지도 요령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영토 부분에 대한 기술입니다. 영토를 일본 정부의 견해에 맞추어서 반드시 기술하라라고 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서의 영토 문제는 이 기술을 따르고 있다. 최근의 정치 정세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속보로 간단히 얘기했습니다만 외교부에서는 일본 대사관 관계자, 지금 이제 대사가 서울에 없어서 공사를 초치해서 항의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 공사를 주한 일본 대사 대리 자격으로 불러서 초치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주장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요. 일본이 지금까지 스스로 밝혀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일본 대사 초치는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이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시각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건 2010년 들어서지만요. 그 이전에도 이 교과서 왜곡과 우리 정부의 항의는 있었습니다. 과거 2000년에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최상용 주일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면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2001년 일본이 이걸 공식 거부했고요. 또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권철현 주일 대사를 일시 귀국시켰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전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내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안을 제출했고요.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이 유관 상임위원회의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내일은 당장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이 대일 굴욕 외교 규탄 대회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를 합니다. 민주당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는데요. 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 한국이 좋습니까? 일본이 좋습니까? 이 질문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묻는 우문이 아닙니다. 한일 강제 병합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독도는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박정희 전두환보다 더 폭압적이고 이명박보다 더 탐욕적이며 박근혜보다 더 무식한 내 생애의 최악의 대통령. 윤석열 정권,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도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정부가 내놓은 변제안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건 아니다. 이런 답변도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제3자 변제안, 윤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정 후보자가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찬성 부찬성이 아니라 정부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대법원 판결 위배냐라고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다시 질문을 했더니 판결과 집행의 영역은 다르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법원 판결은 이제 채무자의 책임을 이제 선언한 것이고요. 실제로 그 돈을 이제 구체적으로 받는 과정, 그러니까 변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또 별개의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이 된 것이고요. 채무자의 그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부분은 그 제3자 변제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 네, 좋습니다.
오늘 정정미 후보자의 답변이었던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교과서 왜곡 후폭풍,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김성한 사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 소통 시간 택반장입니다. 출퇴근길에는 그래도 좀 쌀쌀한 것 같은데 한낮에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거의 20도 가까이 나면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도 매일 고민인데요. 이럴 때는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입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목이 따뜻하면 감기 예방에 좋다고 하니까요. 가벼운 스카프도 하나 챙기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HUNG님,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본 미래 세대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준다면 서로의 미래는 또다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GAPR님, 일본을 무조건 멀리하는 건 답이 아니다. 언젠가를 위해서 체력을 키우는 것밖에 없다. 실력을 갖춰야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모든 게 따라온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댓글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태아빠님께서는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말이 새삼 느껴집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정부의 반컵 1호는 먼 희망사항으로 부끄러움만 한가득 차고 말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훈님, 우리 한국도 역사 교과서에 좀 더 자세하게 실어서 아이들이 국가관은 제대로 갖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남은 시간에도 댓글로 다정회와 함께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씨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이렇게 치켜세웠다가 구설에 올랐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깊이 반성한다며 사죄의 글을 올렸습니다. 매사에 자중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남겼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앞서 전시관하는 5.18 관련 발언으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리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정광훈 목사께서도 우파 진영을 전부 이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마음이 우파 진영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그나마.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는 뒤로 한 채 미국 출장길에 올랐죠. 주옥 같은 멘트로 도마에 오른 김재원 최고위원, 오늘 소셜미디어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매사에 자중하겠다는 겁니다. 김 최고위원의 사과, 기시감이 좀 들죠? 불과 보름 전에도 비슷한 사과문을 올렸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조심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당시에는 이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전라도는 영원히 10%예요. 영원히 10%.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정말 너른 마음으로 한 번은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짧은 사이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꾸 반복되면 안 되는데 한번 그 정광훈 씨 예배 행사 갔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또 반복되니까 야 이거 뭐야 본심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들을 국민들이 하실 수 있어요. 정치권에선 김재원 최고위원과 정광훈 씨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죠. 지난 전당대회 때 도움을 받으면서 모종의 약속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정당에서 김재원 의원이 여기에 등장했습니다. Kim Jae-won is here with us.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Let's have him here today.
우리의 희망입니다. 희망. 자, 이제 연설하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은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고위원 선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 선배이신 존경하는 정광훈 목사님, 제가 잘 모시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광훈 목사 쪽에 지지를 얻지 않았을까? 그건 뭐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가 더 이렇게 약속? 정치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기로 한 약속이 있는 건가? 김 최고위원과 전 씨의 콜라보, 국민의힘의 의성 마늘보다 알싸한 뒷맛을 남겼죠. 당 지도부도 김 최고위원의 행태가 탐탁지 않은 듯합니다. 한마디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다만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당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글쎄 뭐 전후 문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된 것만 봤는데요. 별로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자신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군가한테 통일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김재원 의원님의 최고위원님의 개인 의견인 것 같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어떤 돌출 발언에 가깝다.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을 개인 의견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돌출 발언이라고 하기엔 연달아 비슷한 말을 내뱉었는데 말입니다. 여당 수석 최고위원의 연이은 막말과 친정광훈 행보가 과연 개인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물론 뭐 정부 여당에서는 대통령 의견도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뭐가 이상한지 좀 잘 모르실 수는 있지만 아무리 개인 의견이라도 그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추상 같던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 왜 코빼기도 보이지 않느냐 질문도 따라붙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빨간 자켓 입고 나와야죠. 나와서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 최고위원의 제명까지 요구하며 김기현 대표를 압박했는데요. 당에 해악이나 끼치는 천방지축 행동을 방치하면 당의 기강이 무너지고 지지율 더욱더 폭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사태 때는 그렇게 모질게 윤리를 가동하더니 라고 말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도 징계론에 힘을 실었는데요. 정광훈 목사의 행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 근데 이런 말 자체가 우리 우파를 분열시키는 발언입니다. 지금 뭐 홍준표 대표는 제명하라고 얘기까지 했던데요. 예. 네, 그런 정도로 사안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도 제명에 동의하십니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하는데 동의합니다. 홍 시장과 황 전 대표 두 사람 모두 의성 마늘 형제와 악연이 있죠. 때문에 사감도 조금 섞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판이 룰을 만드는 데 관여를 하고 다시 선수로 뛴다면 그 경기를 승복할 선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꼴이죠. 정치를 그래 야비하게 해서는 안 돼요. 정치는 야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원 의원님께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급하기도 싫어요. 자신이 경선에서 패한 다음에도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던 것이 혹시 윤석열 후보가 낙마하지 않을까라고 기다리면서 있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태도가 야비한 것 아닐까요? 전광훈 목사 고소하셨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바꿔 말할 거짓말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계속 참았어요. 또 뭐 방송을 하면서 엄청나게 저를 비난했다고 그럽니다. 내 그 비난이 딱 근거 없는 비난들이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뭐 저더러 공천 과정에서 50억을 받았답니다.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우리 애국 세력의 중심이고 또 우리 보수 세력의 정말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전광훈 목사님을 고소하겠다고 나섰어요. 전광훈 목사님을 비난함으로써 황교안은 끝났다. 이번 전당대회는 황교안 아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아직은 투 스트라이크라면서 삼진 아웃은 아니라는 건데요. 김기현 대표,
김 최고위원에게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으면 신중해야 한다. 공개 경고장을 보냈죠. 이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듯 싶은데요. 정치권에선 김 대표 역시 정강훈 씨와 특수관계라 징계를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폐악한 정권, 독재 정권을 향해 외치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저런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기현 장로님이요. 이번에도 우리가 김기현 장로님을 사실 밀었잖아. 김 최고위원의 이딴 설화로 김 대표까지 입장이 곤란해진 듯 싶은데요. 김 최고위원,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라며 주요 정치인들에게 산티아고 순례길을 추천해주곤 했었죠. 우리 이준석 대표님 한번 산티아고 순례길을 815km 다는 못 걸으실 거고 사리아에서부터 가는 100km 코스라도 한 일주일 정도만 걸으시면 정말 마음이 맑아지고 우리 유승민 전 의원께서 시간이 많이 남고 인내하신다니까 정말 한 번 더 권하는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시면서 이제 후회를 또 많이 돌이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도 아직 산티아고의 추억을 잊지 못한 모양입니다. 김 최고위원의 소셜미디어 프로필, 순례 당시에 찍은 사진을 떡하니 걸어놨습니다. 다시 산티아고 길을 찾아 자신을 되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의도의 길을 떠나서 말입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김 최고위원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하고 여의도 길하고 둘 중에 한 군데를 돌아라고 하면 어디로? 산티아고 순례길은 걸어가면 늘 생각이 깊어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길인데 여의도 길은 생각하기 싫은 길이죠. 네. 자, 최근 이제 국정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어제 이제 류정화 실장이 전했지만요. 그 MZ 세대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뭐 관련 대책들이 많이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좀 짚어드리면요. 모든 정책은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이 이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때도 그 중심에 MZ세대가 있었습니다. MZ세대가 워라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MZ세대의 글로벌 기준에 맞는 관광 상품과 다양한 지원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10만 원을 내고 MZ세대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정부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MZ 워라밸 대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제 유 실장이 얘기했던 사안이지만요. 김기현 당대표가 경희대를 찾아서 1,000원 학식을 먹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모습 전해드렸었는데 김 대표가 경희대를 찾아서 이 요즘 대학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1,000원의 아침밥 현장 직접 점검하고 학생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 1,000원의 아침밥은 고물가 속에서 식비 부담을 덜어주자 이런 취지로 정부와 학교에서 금액을 지원해서 아침 식사를 저렴하게 1,000원에 제공하는 정부 정책인데요. 이 자리에 함께 동행했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예산 증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 학교를 현재 41개 교에서 66개 교로 지원 대상도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도 이 국민의힘의 1,000원 학식 확대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여기서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활용해서 모든 대학에 해당 사업을 제공하자고 제안도 했는데요.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500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500원에서 1,000원, 그리고 중앙정부가 500원에서 2,000원을 지원을 하면 이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훨씬 더 참여하기 용이할 것이라면서 우선 민주당 소속 지자체와 협의해서 예비비를 집행을 하고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방식을 추진하겠다 말했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김성한 안보실장이 이제 갑작스런 사의를 밝혔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막 속보가 또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새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다는 속보가 이제 막 들어왔고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김성한 실장이 대통령과 논의를 한 뒤에 기자단에 공지를 했을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 보이고 관련된 아마 대통령실의 추가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속보까지 반영을 해서 내일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부 여당이 MZ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 너무 MZ에만 좀 올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논란이 된 노동시장 개편 문제나 저출생 대책 등이 MZ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인데요. MZ세대뿐 아니라 4050 세대의 삶과도 직결된 사항들이라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찾은 이 경희대 총학생회장도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세대가 계속 바뀌면서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MZ라는 세대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세대를 좀 포괄해서 만나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더욱이 대화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정부 여당의 문제인식도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사회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가정을 잘 못 이끌고 있어. 그러면은 잘 이끌어 달라고 하고 가장으로서 책임감과 이제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우리가 대화가 부족했구나.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느낌이라는 지금 거예요. 생활비가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재원 깊이 반성, 내사 자중하겠다. 홍준표 제명 요구, 이준석엔 모질더니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검수완박 통과 과정에서 위장 탈락 논란이 있었던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놓고 민주당이 시끄럽습니다. 헌재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점은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했죠. 위장 탈당과 안건 조정이 무력화 등을 가리킨 건데요. 민 의원은 정면 반박하면서 복당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내의 친명 비명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철험회, 이 민주당 내 친명 성향이 짙은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이죠. 이 최광욱 의원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만든 공부 모임인데요. 오늘 주민은 이 철험회에 소속된 의원 2명에게 포커스를 맞춰볼까 합니다. 먼저 이 대변인직에서 내려온 김의겸 의원부터 줌인해 보겠습니다. 공보 라인에서 대변인들에 있어서의 집중도를 좀 높이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대변인을 그렇게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번 당직 개편 때 대변인단을 축소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김 의원이 대변인 자리에서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김 의원 이 대변인을 맡고 있는 동안 여러 차례 가짜뉴스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가장 최근이 지난 22일입니다. 김 의원은 이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직 정지를 논하는 이 당무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부 기권표가 있었지만 이 대표의 당직 유지가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처럼 밝혔죠. 이후 이 전해철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 의원이 이 김 의원에게 해당 내용을 추가로 브리핑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 이걸 인정할지 말지가 어제 당무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전해철 의원이 말씀하시지 않으신 거고 그 전에 소집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가 없이 통과가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김 의원이 일부러 해당 사실을 숨겼다는 지적이 이렇죠. 김 의원은 잔기술을 썼을 뿐이라는 해명으로 피해갔는데요. 나는 당의 대변인이다. 당의 PR을 맡고 있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이라고 하지 않나.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곤란한 질문은 피해가라고 대변인을 맡긴 것이다. 그 정도의 잔기술은 이쪽 업계에서는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잔기술을 잘못 썼다 고개를 숙였던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이 주한 EU 대사의 발언을 왜곡 발표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EU 대사가 북한이 고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자신이 대사가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가 돼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EU 대사가 항의하자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는데요. 사실 이 두 사례도 이 다음 사례에 비하면 화장이 미약했던 편입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일단 질문 다 해주시면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아니 석 달 전인데 답변을 못 하시나요? 아니,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해놓으신 알겠습니다. 다음에 끝난 그러면-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언론인 출신인 김 의원, 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의혹은 사실상 거짓으로 판명돼 가고 있죠. 김 의원은 당시 유튜브 채널 더탐사와 협업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원마저 팩트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로 볼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서 이 더탐사의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김의겸 의원이 물론 직설적으로 발언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팩트체크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데인데. 제보자나 취재 과정이 문제 없을 거라고 믿지만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 그게 팩트 체크야. 이제 김 의원에게 남은 건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법적 다툼뿐인데요. 10억. 한 장관님 너무 많습니다. 억소리가 나네요, 제 입에서. 김 의원, 그래도 이제는 마음의 짐을 한결 덜었나 봅니다. 최근 동물원을 탈출해 화제가 된 이 얼룩말 세로가 되겠다는 다짐을 밝혔죠. 이제 내려놓으니 홀가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와의 싸움에서 고삐를 늦추지는 않으렵니다.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동물원을 탈출한 얼룩말 세로처럼 훨훨 활보하겠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이 고삐 풀린 망아지란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제발 자중하세요. 공당의 대변인으로 부적합해서 잘린 건데 얼룩말처럼 훨훨 날겠다니 참 착각도 자유입니다. 고삐 뿔린 망아지 짓 하지 말고 반성하고 자숙하기 바랍니다. 김 의원, 애초부터 동물원을 탈출한 얼룩말 체질이었나 봅니다. 대변인을 그만두자 이 잔기술보다 전공법으로 승부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지난 27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이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서력전을 벌였습니다. 정확한 팩트체크로 한 장관의 허를 찌른 겁니다. 정순신 변호사, 대검 부대변인을 작성을 합니다. 대검의 부대변인을 했다고요? 그거 진짜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보는 얘기인데요. 대검 부대변인에 나와 있습니다. 2011년 9월입니다.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대검 부대변인은 김의겸 의원님. 국토인 대가에서 나오면 자. 그 경력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자, 철험의 소속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 이 김 의원이 얼룩말이라면 이분은 야생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소속이 없기 때문인데요. 무소속 민영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화이트보드를 들고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시 초강수를 둔 게 이게 법사위 소속 다른 의원 한 명을 탈당을 시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민영배 의원이 지금 여기 법사위 소속인데 이 민영배 의원을 탈당을 시킨 다음에 그럼 박강훈 위원장이 이 민 의원을 뺀 나머지 민주당 의원 중에서 3명을 여당 몫으로 임명을 하고 야당 몫 1명으로 이 무소속 의원이 된 민영배 의원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네, 화이트보드는 처음 써봤죠. 네. 약간 손이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김의겸 의원처럼 잔기술을 썼다고 봐야 할까요? 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 의원, 지난해 4월 검수완박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시킨 과정에서 이 꼼수 탈당 혹은 이 위장 탈당 논란을 빚었죠. 당시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이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참석을 하면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는데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 쉽게 말하면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지만 과정은 부당했다였죠. 이 헌법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이 조정안 가결 과정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본 건데요. 다만 민 의원은 여전히 위장 탈당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제가 탈당을 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고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누구도. 그다음에 자꾸 저한테 위장탈당, 검수완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그쪽에 그야말로 정치 선동의 언어예요.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수단은 어찌됐든 상관없나 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게 네 방식이야?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이기는 게 중요하죠? 제 방식을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헌재는 당시 법사위 가결 과정이 이 국회법의 어떤 조항을 위배했는지 자세히 밝혔죠. 제57조와 제58조에서 모두 5개 항목, 그리고 헌법 제49조도 위반했다고 분명히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민 의원은 오히려 법사위의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이 헌법재판관 5명을 향해서 쓴소리를 뱉었습니다. 인용 의견을 낸 분 5분은 그런데 이게 사실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수단, 추론에 근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치 판단을 하고 있어요.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제 행위에 대해서. 근데 법조인이, 법원이, 판사가 평가를 해도 될까요? 헌법재판관, 이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게 주요 업무죠. 각 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이 헌재의 기능에 의문을 표한 셈인데요. 한 발 더 나아가 민 의원은 민주당 복당을 희망한다는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결국 검수완박법 가결을 위한 일회용 탈당이었음을 자인한 꼴인데요. 사실 탈당 후에도 이 철험의 활동은 지속해왔었죠. 민주당에서도 이 철험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 의원의 복당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머지 헌법재판관 4명의 소수 의견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또 헌재 결정문 내용을 보면 민영배 의원의 탈당 국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우장 탈당이었고 우장 탈당이라는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복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비명계는 민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분위기죠. 이 꼼수 탈당과 안건 조정의 무력화 문제는 사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안건 조정 제도를 무력하게 한 그 위장 탈당 문제는 그거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복당은 반대합니다. 자, 오늘은 최근 이목을 끌고 있는 민주당 철험회 소속 2사람의 소식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철험회 소속이란 점 외에도 이 잔기술과 꼼수란 측면에서 상통하는 듯한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영화의 한 장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박의원텐 다시 밑에서 한 장. 이제 정마담에게 마지막 한 장. 동작그만 밑장빼기냐? 뭐야? 내 패하고 정마담 패를 밑에서 뺐지. 내가 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네, 자 오늘 뉴스 하나 좀 정리를 할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유채커,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이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정 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정 씨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정 씨가 성남시 정책 비서관이던 2013년에서 2014년에 본인의 사무실에서 유 씨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당시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당시 이재명 시장이 뇌물을 들고 오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고 정 씨의 사무실은 시장실 앞에 열린 공간에 있었다고 항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CCTV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거고 검찰은 CCTV가 가짜다 뭐 그런 또 주장을 펴서 또 반박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